안녕하세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40대 초반 남성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저에게는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랍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문드러지는 듯 아프고 그립고 또 애틋해지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죠. 얼마 전에는 그런 어머니의 두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을 맞아 오랜만에 형제들과 다 같이 모여 과거 어머니와의 추억을 곱씹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저희 어머니와 작년에 있었던 제 인생 최악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삼남매는 강원도의 한 어촌 마을이 고향입니다. 해산물 식당을 하셨던 어머니와 고기잡이 뱃일을 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저와 동생들은 평온한 유년 시절을 보냈죠. 하지만 평온했던 그 시절은 제 나이 고작 9살, 남동생의 나이 7살, 여동생이 5살이었을 때 조용히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태풍 예보가 있던 날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뱃일을 나가셨던 아버지는 그 길로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그만 배가 뒤집혀 버렸다고 하더군요. 구조대가 몇 날 며칠 동안 바다를 수색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했죠. 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잠에서 깼던 저는 그만 보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꺽꺽거리며 울던 어머니의 모습을 말이죠. 여보, 나 너무 무서워요. 마치 당신처럼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갇힌 것처럼 너무 막막하고 두려워요. 여보, 내가 혼자서 애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내가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고 애들에게 당신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보고 싶어요, 여보.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눈물이 아이를 얼마나 불안함에 떨게 만드는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삼남매 앞에서 애써 눈물을 참다가 그날 밤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셨던 거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가족은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도시에서 다시 식당을 차리셨어요. 전에 살던 곳은 유동인구도 관광객도 많이 없던 한적한 시골이라 그곳에서 어머니 혼자 식당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기엔 벌이가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요. 어머닌 정말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 전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와 어머니가 냉장고에 차려놓은 반찬들로 동생의 저녁을 챙기고 동생들의 공부를 봐주곤 했죠. 그렇게 어머니의 희생 속에 우리 삼남매는 무사히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 남동생은 빨리 돈을 벌고 싶다며 직업 군인이 되었고 여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2년간의 고시 생활 끝에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삼남매 중 제일 먼저 사회로 나왔던 전 사진관에서 보조기사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과가 있는 대학에 들어갈까도 잠시 고민했었지만 전 정말로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 사진이니? 그냥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현재를 한 장의 사진에 머무르게 하는 일이 뜻깊어 보여서요. 우린 지금도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몇 장으로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할 수 있는 지금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저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던 저는 몇 장의 사진 속에만 남겨져 있는 우리 5식구의 평화로운 한때가 무척이나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것에서 사진의 소중함을 느꼈고요.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은 끝에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드디어 제 사진관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진관을 열고 제가 제일 먼저 찍은 사진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의 사진이었죠. 아유, 됐다.
늙어서 흉해진 얼굴이 뭐가 예쁘다고 사진까지 남겨.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예전에도 지금도 제 눈엔 누구보다 가장 고우세요. 한사코 사진 찍길 싫어하던 어머니는 사진을 찍던 날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셨더군요. 제가 놀랍다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니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랑 결혼할 때 맞췄던 거다. 네가 사준 고운 옷도 있지만 내 눈엔 아직도 이 한복만큼 곱고 의미 있는 옷이 없어. 그날 어머니는 참 고우셨습니다. 아직도 사진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그때 어머니 얼굴은 50대 후반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맑은 소녀 같은 모습이었죠. 그로부터 3년 뒤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일남 일녀 중 막내였던 아내는 조금 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척이나 엄하신 것 같았는데 어머니께서 아내를 오냐오냐 키우신 것 같더군요. 아내 오빠는 일찌감치 20대 시절에 장가를 가서 서울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마냥 해맑고 때묻지 않아 보이는 아내를 자꾸 보다 보니 저까지도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일찍 철이 들고 항상 어머니 걱정, 동생들 걱정에 매여 살았던 제 인생도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죠. 거기에다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아내의 적극적인 의견 피력이 더해져 전 연애 1년 만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네 집안 사정은 익히 들어 알고 있네. 일찍이 부친을 잃고 힘들게 살았다지. 내가 돌아가신 자네 부친만은 못하겠지만 장인 또한 자네 부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내게 편히 기대게. 철부지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장인어른은 감사하게도 절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반면 장모님께선 절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죠. 홀어머니에다 장남이라고? 설마 우리 영은이가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닌 다 큰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오히려 본인이 더 불편하시다면서 절대로 합가할 생각이 없다고 먼저 못을 박으셨어요. 군인인 제 동생은 이미 2년 전에 결혼해서 부대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내가 인사를 다녀간 날 저희 어머니께선 저를 불러 앉히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고생 한 번 없이 귀하게 자란 처자인 것 같더구나. 이미 너희들끼리 결혼 약속을 했고 네 처가 될 집에서도 허락을 받았다고 하니 난 아무 말 않겠다. 성종아, 결혼을 한다는 건 아주 많은 것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한다는 거다. 네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생겨도 이미 평생의 반려자로 되기로 약속한 사이니까 눈 한 번 꾹 감고 참거라. 아내를 귀히 여기고 항상 아내 입장에서 무엇이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렴. 그럼에도 네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든 큰 중대사는 그때 가서 고민하고 결정해도 된다. 항상 너에게 제일 우선은 이제 내가 아니라 네가 새로 꾸린 가정이라는 거 잊지 마. 결혼하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큰아들. 어머니는 동생 때와 같이 저에게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저는 제가 모은 돈 7천만 원을 더해 전셋집을 얻으려고 했어요. 씀씀이가 컸던 아내는 모아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기에 그 돈으로는 저렴하게 혼수를 채우려고 했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저와 아내를 불러 놀랍고 감사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둔 아파트가 하나 있네. 넓진 않고 18평 정도 하는 곳인데 재개발이 무산돼서 그냥 저렴하게 전세를 주고 있었어. 자네랑 영은이가 결혼할 쯤엔 전세 기간이 만료되니까 거기서 살면서 돈을 모아 나가는 건 어떤가?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지금 융통 가능한 현금이 없으니 내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주게. 장인어른의 아파트는 연식은 있지만 내부가 깔끔했고 양가에서도 각각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내와 제 나이 36에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5개월 뒤 복직을 한 아내는 언제부턴가 정도가 지나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유민이 엄마한테 맡기고 친구들이랑 좀 놀다가 올게. 여보, 나 친구들이랑 주말에 여수여행 다녀오고 싶어. 여보, 나 백화점에서 옷 좀 사게 카드 좀 줘. 우리는 평일엔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겼었는데 아내는 주말마저 어린 아들을 장모님께 맡기고 자꾸만 밖으로 나돌더군요. 제가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처음에야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같은 상황이 매번 반복되니 저도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밖에서 노는 것도 좋고 쇼핑도 좋지만 당신 이제 엄마잖아. 내가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 노는 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주말마다 나가서 놀고 애를 혼자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닌다는 게 말이나 돼? 거기다가 애가 클수록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 건데 앞으로를 위해서 저축할 생각을 해야지. 버는 족족 이렇게 죄다 써버리면 어떡해? 아, 그만해. 왜 날이 갈수록 당신은 꼭 우리 아빠처럼 굴어? 결혼하면 내 멋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애까지 낳으니까 완전 지옥이 따로 없잖아. 이런 게 결혼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나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나 좀 멋대로 살게 내버려둬. 제 말에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마치 마트에서 떼를 쓰는 아이처럼 말이죠.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희 집 제사라고는 1년에 딱 한 번 아버지 기일밖에 지내지 않았거든요. 명절이라고 해봐야 제 동생이 먼저 결혼한 이후엔 명절 음식 몇 가지만 사서 어머니 집에서 모여 먹는 게 다였어요. 그마저도 명절에 며느리들 고생시키기 싫다며 나머지 음식들은 어머니가 다 차려놓으셨고요. 결혼한 사람이 왜 이렇게 무책임해? 당신 애까지 낳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애 생각은 안 해? 아내는 펑펑 울고 저는 저대로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화를 내고 아들은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내가 철이 없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눈에 콩깍지가 씌어 결혼까지 한 저 자신을 탓해야죠. 저는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약속을 한 가지 받아냈어요. 좋아. 근데 당신 앞으로 이건 나랑 약속해. 주말 약속은 한 달에 2번, 여행은 석 달에 한 번만 가겠다고. 그리고 당신 앞으로 카드 만드는 거? 좋아. 대신 한 달에 150 이상은 못 써. 나머지 생활비는 다 내가 관리하고 난 당신 개인 용돈으로 딱 150만 원만 줄 거야. 뭐?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어. 나도 많이 양보한 거야. 이 이상은 나도 용납 못해. 또 이러면 그땐 당신이 유민이 엄마고 뭐고 나 정말로 이 결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할 거야. 알았어? 제가 처음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아내는 울상을 지으며 한운 수 없이 알았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사실 그만큼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사람을 180도 바꿔놓는 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고 다 알고서도 결혼한 제 책임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거기서 타협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차저차 잘 살고 있는데 저에게 또 다른 불행이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 나이 39에 그만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5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시한부 5개월 중 채 4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셨죠. 형제 간의 상의 끝에 우리는 어머니의 가게가 팔린 금액과 어머니의 유산을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집은 결혼을 하지 않아 어머니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여동생에게 남겨주기로 했어요.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쯤에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느덧 저는 어머니를 조금씩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자꾸만 배탈이 나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서 집에 들어가며 저는 아내에게 죽을 좀 끓여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일전 저와의 약속 때문에 다음날 외출하는 대신 오늘은 분명 집에 있겠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는 5살 난 아들만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더군요. 저는 우선 급히 약부터 챙겨 먹고는 아들에게 물었죠. 유민아, 엄마는? 엄마 어디 갔어? 몰라. 모른다니. 엄마 언제부터 집에 없었는데? 아빠 나가고 엄마도 바로 나갔어. 엄마 원래 아빠가 집에 있을 때 빼곤 집에 없어. 아, 맞다. 근데 엄마가 이거 아빠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아빠, 이거 비밀이야? 약속?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해맑은 표정으로 제게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정작 저는 아들의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 위해 동공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유민아, 그러니까 유민이 어린이집 다녀오는 날 말고 어린이집 안 가는 날에도 엄마가 집에 없었다고? 아빠 집에 있는 날 말고는? 어, 엄마가 외할머니네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외할머니가 유민이 보러 우리 집으로 왔어. 근데 오늘은 외할머니가 못 오는 날이니까 엄마가 집에서 과자 먹고 얌전히 놀고 있으랬어. 아빠 오기 전에 온다면서. 그리고 문 앞에서 엄마 기다리고 있던 어떤 아저씨랑 같이 나갔어. 아저씨?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더군요. 아들의 말은 곧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격으로 손까지 덜덜 떨었죠. 저는 우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겠다 싶어 아들의 새끼손가락에 손가락을 걸며 말했습니다. 유민아, 아빠가 비밀로 해줄 테니까 유민이도 아빠한테 이런 말 한 거 엄마한테 비밀이다. 알았지? 그날 아내는 먼저 집에 들어와 있던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에게 말했죠. 나 방금 들어왔어.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야? 어? 아, 미안. 잠깐 요 앞에 친구가 뭐 좀 가져다 달라고 해가지고 나도 잠깐 나갔다가 바로 들어온 거야.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는 모습이 아주 가증스럽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사진관에 못 나간다고 직원에게 전화를 남긴 채 외출하는 아내의 뒤를 조용히 밟았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아이는 장모님께 맡기고서요. 차를 끌고 나간 저는 아내가 탄 택시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향한 목적지는 혹시 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제 마지막 기대마저도 와르르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향한 곳은 바로 한 숙박업소였거든요. 택시에서 내린 아내는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더니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려 그 모습을 전부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초조한 마음으로 건너편에 차를 대고 두 사람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3시간이 지나고서야 그곳을 나왔고 이후엔 영화관으로, 영화관에서 나온 이후엔 식당으로, 마지막엔 술집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그들의 뒤에 조용히 따라붙어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죠. 거기다가 술집에선 그 두 사람의 뒷자리에 앉는 데 성공해 두 사람의 대화 내용마저 모두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 아, 우리 그냥 이대로 확 이혼하고 같이 살아버릴까? 나도 마음은 굴뚝 같지. 근데 나 바람나서 이혼하는 거 우리 아빠가 알면 난 머리 다 잘려서 집에 갇힐지도 몰라. 자기는 제사도 안 지내고 양가 부모님도 안 계셔서 명절에 놀러 다닌다며? 아, 자기 와이프는 좋겠다. 이런 복 받은 집에 시집 가서. 자기 시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다며? 나 만났을 쯤에 자기 시어머니 암투병 중이었잖아.
그럼 이제부터 명절에 당신 시간 안 가도 되겠네? 이참에 자기 남편한테 말해서 제사도 전부 없애자고 해. 그리고 나랑 만나서 놀자. 자기 받아. 이번 달 용돈. 저번 달에 카드값 모자랐다 그랬지? 카드값에 보태. 허, 고마워 영태 씨. 우리 남편 완전 쪼잔하다니까. 용돈 150이 뭐야 150이. 내가 백화점 쇼핑 좋아하는 거 뻔히 다 알면서. 진짜 나 자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얼굴 좀 자주 보여줘. 우리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밖에 못 보잖아. 남편하고 예전에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 그래도 토요일에는 남편 몰래 자기 보러 나오는 거야. 우리 아들 입단속하느라 얼마나 진땀 뺐다고.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잖아. 그때까지 좀만 참아.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분노로 이가 뿌듯 갈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실 때 제가 매일같이 어머니 곁에 붙어 있는 동안 아내는 바람이 났던 겁니다. 슬퍼하는 남편인 제 곁에서 더욱 붙어서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제 뒤통수로 꽹가리를 치고 있었던 거죠. 술집에서 나온 그들은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지더군요. 잠시 고민을 하던 전 이번엔 그 남자의 택시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 빌라 앞에서 내렸어요. 몇 층에 사는 건지 알아보려는데 참 쉽게도 그 남자는 빌라에 들어가자마자 1층 왼쪽 집 문에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하루 만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혀 버렸습니다. 철이 없어도 본심은 착할 거라고 믿었던 아내는 속에 구렁이 얼마린 품고 있던 사악한 거짓말쟁이였더군요. 전 처가에서 아들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도착해 막 씻고 나오던 아내는 그런 저와 아들을 보며 능청스럽게 묻더라고요. 당신 어디 갔다 와? 집에 애랑 당신 둘 다 없어서 안 그래도 전화해보려던 참이었어. 나도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유민이 장모님께 잠깐 맡겼다가 방금 찾아서 데려오는 길이야. 아내는 피곤하다며 머리를 말리고는 침대에 들어누웠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어떻게 복수를 해야 속이 시원할지 끊임없이 머리를 굴렸죠. 문제는 그 다음 주 토요일이 어머니의 첫 기일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술집에서 엿들었던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제사를 지내기 싫다는 아내의 말과 제사를 지내지 말고 자신과 만나서 놀자는 상간남의 말이죠. 저는 잠시 고민 끝에 그날 아내에게 기회를 한번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사 전전날이 목요일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에게 운을 뗐죠. 내일 모레 우리 어머니 첫 기일인 거 알지? 내가 재료랑 이것저것 다 사올 테니까 같이 음식하고 저녁에 제사 지내자. 그날 동생들도 다 온다고 했어. 거기까지 말을 마친 저는 아내의 얼굴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의 표정은 굉장히 못마땅하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죠. 안 그래도 내가 전부터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참에 아버님 제사도 어머님 제사도 전부 없애자.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 있는 제사도 더 없애는 추세잖아.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나 모임 약속도 있어. 다수결로 정해진 날짜라 빼기도 힘들고.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말 제사 안 지내고 당신 볼일 보러 나갈 거야? 그럴래. 솔직히 어머님도 괜히 자신 제사 때문에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 진짜지? 고리타분한 당신이 웬일이래? 아내는 한 채의 이상함도 느끼지 못하고 기분 좋게 웃더군요. 방금 자신이 제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마저 제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저는 곧바로 두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 어머니 제사 있지? 그거 어머니 집에서 지내자. 어머니가 쓰시던 주방기구들 다 남아있잖아. 웬만한 음식들은 다 내가 사서 갈게. 이유는 그때 설명해 줄게. 제 여동생은 어머니의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오랜 어머니의 숨결이 머물러 있을 그 집을 차마 팔고 싶지 않다며 가끔씩 그 집에 들러 청소하고 하루씩 자고 가곤 했죠. 저는 애초에 어머니의 제사 음식을 저와 형제들이 직접 하면 했지 재수 씨나 아내에게 시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내를 떠봤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동안 계획했던 복수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전 일이 끝나는 즉시 상간남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누구세요? 상간남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는지 그 남자의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저를 보고 묻더군요. 저는 그 여자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줬죠. 이게 뭐죠? 전 고영은이라는 여자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제 아낸 그쪽 남편분하고 1년이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간녀고요. 이건 그 둘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찍은 사진 이나물들과 음성 녹음 파일입니다. 네? 지금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그쪽 아내분이랑요? 네. 거기 제 연락처도 남겨뒀으니까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번호로 제가 찍은 모든 사진 파일과 음성 녹음을 전송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문자와 함께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 두 분의 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도 아들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 욕구만 채우러 다닌 아내를 전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딸 다시 두 분 품으로 돌려드립니다. 잠시 뒤 제가 집에 도착하자 때마침 장인어른에게서 다급히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평소 저에게 잘해주셨던 장인어른을 떠올리며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정서방, 이것들 다 뭔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네,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찍은 사진들과 녹음한 대화 내용입니다. 제 믿음을 먼저 저버린 건 아내이니 이런 행동을 한 점 장인어른께 사과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자네 어딘가? 집인가? 영은인 집에 같이 있나? 네, 지금 들어왔는데 화장실에서 씻고 있네요. 아직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린 거 모르는 듯 합니다. 걔 거기 잡아두게. 내가 당장 가겠네. 장인어른과의 통화를 마친 저는 화장대 위에 올려진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켜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내가 씻느라 미처 보지 못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걸려와 있더군요. 3통은 김영태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아 영태 씨라고 불린 상간남인 것 같았고 나머지 7통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었죠. 아마 제 문자를 받고 다급히 아내에게 확인을 하려고 했거나 잔뜩 화가 난 장인어른을 얼른 피하라는 연락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휴대폰을 조용히 무음 모드로 변경하곤 이불 아래로 숨겨두었어요. 장인어른이 오기 전에 아내가 다른 연락을 받지 못하도록 말이죠. 한 15분쯤 지났을까요? 전 졸려서 눈이 감기고 있는 아들을 방에 재우곤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씻고 나온 아내는 자신의 휴대폰을 찾고 있더군요. 그때였어요. 이상하다. 내 휴대폰이 어디 갔지? 당신 언제 왔어? 당신 내 휴대폰 못 봤어? 분명 화장대 위에 놔뒀는데. 글쎄, 난 못 봤어. 근데 당신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오늘? 내일은 어머님 기일이고 오늘은 무슨 날이지? 제삿날이야. 당신 제삿날. 뭐? 아니, 그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야. 초인종 울린다. 이 시간에 누구지? 제가 미동 없이 서 있자 아내는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 집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죠. 누구, 엄마 아빠?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아빠! 너희 망할 기집애가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인어른은 젖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는 집 안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아내는 소리를 질러대며
머리채를 잡힌 채 장인어른에게 끌려 들어왔고 장모님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장인어른에게서 아내의 머리채를 빼내려고 애를 쓰고 있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장인어른은 아내의 머리채를 쥐고 주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주방 가위를 찾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걸로 뭐 하려고요? 예? 여보, 우선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진정? 이런 앤 아이 밖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야 돼. 당신이 얘를 그렇게 오냐오냐 키웠으니 시집을 가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바람이나 피워대지. 바람? 아빠가 그걸 어떻게... 내 머리카락! 아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아빠, 여보, 우리 아빠 좀 어떻게 해봐.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손에 잡히는 대로 잘라버리시더군요. 아내는 혹시 다칠까봐 크게 몸부림을 치지도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저와 장인어른만을 불러댔죠. 이내 장인어른은 가위질을 멈추셨고 아내의 머리는 쥐가 파먹은 것처럼 못볼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머리를 보며 아이고 소리만 남발했고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며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머리 이 꼴로 밖에 어떻게 나가? 나가긴 뭘 나가. 나가지 마. 회사도 다 때려치워 이 쌍놈의 기집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당장 정서방한테 무릎 꿇고 싹싹 안 빌어? 여보 그만 좀 해요. 네? 이러다 애 잡겠어요. 진짜로 거꾸로 매달고 패고 싶은 거 간신히 참는 중이야. 너 진짜 아빠한테 더 혼나볼래? 당장 이리 안 와? 안 되겠다. 네가 남은 머리까지 다 잘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가요 가. 간다고요 아빠. 장인어른이 다시 누나를 부라리자 잔뜩 겁먹은 아내는 제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싸늘히 내려다보았죠.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 나 정말 억울해. 아내는 끝까지 거짓말을 입에 올리더라고요. 장인어른은 기가 찬 표정을 지으며 본인의 휴대폰을 아내 앞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정말 끝까지. 자 봐라. 거기 찍힌 사진들이랑 녹음까지 죄다 확인해봐. 이거 정서방이 다 직접 찍고 녹음한 거란다. 세상에 이걸 눈앞에서 보고 들은 정서방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아내는 장인어른의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점점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녹음의 초반부를 듣던 아내는 더는 듣지 못하겠는지 얼른 휴대폰 화면을 꺼버리더군요. 그리곤 그제야 다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용돈 준다는 말에 혹해서 잠깐 미쳤었나 봐. 당신은 돈 버느라 너무 바쁘고 집에서 애 보기도 너무 답답하고 쓸 돈도 부족하니까 찰나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여보, 이거 다 불장난이야. 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인 거 알잖아. 순수 용돈 150만 원이 적어? 당신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평일 저녁 잠깐 보기도 답답하고 싫었어? 사랑? 당신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혼 못하고 여기에 매여 사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살기 싫었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실 때 내가 누구보다 힘들 때 날 배신해? 당신은 끝까지 당신 스스로밖에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야. 난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혼할 기회를 줬어. 내일 우리 어머니 첫 기일에 나한테 제사 없애자고 하면서 바람난 놈 만나러 갈 국림을 하던 네가 그 기회를 뻥 차버린 거야. 이건 전부 자업자득이라고. 알았어? 어제? 그건 내일 제사 지내자. 지내면 되잖아.
그럼 나 용서해 줄 거야?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 보고 올게. 어머님 좋아하시던 잡채랑 갈비까지 해서 죄다 제사상에 올릴게. 아니, 네가 제사를 지내자고 했어도 어차피 난 당신이랑 이혼했을 거야. 다만 장인어른께 알리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를 해줬겠지. 우리 유민이 봐서라도. 난 당신과의 결혼 생활에 최선을 다했어. 당신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당신에게 양보해 주려고 노력했어. 그런 내게 배신을 안겨준 건 당신이야. 애까지 팽개쳐두고 남자 만나러 다닌 당신한텐 우리 유민이도 절대 못 줘. 이제 당신은 내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이야. 너무 분한 마음에 저는 결국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장모님은 제 팔을 붙잡고는 애원을 하더라고요. 정서봐, 이혼이라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게. 부부란 게 살면서 한 번쯤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해주고 그런 거지. 당신 이리로 못 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따 대고 정서방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 정서방, 미안하네. 딸 자식 잘못 키운 내가 무슨 염치로 자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있겠나. 우선 우리가 짐만 싸들고 영은일 자네 앞에서 치워주겠네. 정말 미안하네, 정서방.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 집은 원래 장인어른 집이니 저랑 유민이가 나가는 게 맞죠. 이혼 소장은 장인어른 댁으로 보내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여보, 가긴 어딜 가. 나도 데려가. 나 여기 있으면 정말 아빠한테 맞아 죽는단 말이야. 정서방, 제발 유민이 봐서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게. 나도 이렇게 빔새, 어? 장모님과 아내는 끝까지 제게 매달렸지만 전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뿌리쳤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니 큰 소리에 잠에서 깬 아들은 구석에서 울고 있더군요. 전 전날 아내 몰래 미리 싸둔 저와 아들의 짐을 옷장에서 꺼내들고는 아들에게 옷을 입혀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차를 타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여동생이 최근에 다녀갔는지 어머니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더군요. 저는 결혼 전 제가 썼던 방에 침대에 아들을 누이고는 함께 옆에 누워 아들을 재웠습니다. 많이 놀라고 지쳤었는지 아들은 몇 번의 토닥임 뒤에 곧이어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제게서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린 동생들과 재수 씨는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짜증나. 왜 간통법이 사라져가지고 그런 여자 교도소에 쳐넣지도 못하게 만들어? 교도소에서 마주쳤으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뒀을 텐데. 어머니의 첫 기일의 화두는 하루 종일 저의 이혼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저는 여동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동안 어머니의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아들을 새로운 어린이집에 등원시켰죠. 그냥 큰오빠가 계속 여기서 지내도 돼. 나도 여길 누가 관리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여동생은 그 집을 저에게 아예 명의 이전해 주겠다더군요. 잠시 고민을 하던 저는 결혼 전 제가 모아두었던 돈 7천만 원을 여동생에게 대신 넘겨주었죠. 여동생은 한사코 제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꾸 이러면 아들과 원룸을 구해 나가겠다던 제 말에 하는 수 없이 그 돈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아내 유책 사유로 제출했죠. 이혼 소송을 건 날 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영태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상간남의 아내더군요. 그 사람은 제게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냐며 묻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송을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전 협의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사람 회사에 다 알린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집이랑 양육권, 매달 양육비까지 꼬박꼬박 내기로 순순히 합의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 사는데 모아둔 재산을 거의 다 썼었거든요. 그 인간 대출까지 받아서
그쪽 아내한테 꼬박꼬박 용돈도 챙겨줬더라고요. 그 인간한테 남은 건 이제 빚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제 남편이랑 그쪽 아내 직장 동료인 거. 저 실수인 척 그쪽 아내분한테 보낼 위자료 소장 그 인간들 직장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까발려지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요. 아무튼 알려줘서 고마웠습니다. 부디 이혼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랄게요. 저에겐 덤덤히 이야기했지만 분명 그 남자의 아내분도 가슴속에 큰 상처를 얻었겠죠. 저처럼요.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분명 아내의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장인어른의 뜻이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한창 변호사를 통해 이혼 협의사항을 조율하고 있던 어느 날 장인어른께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저는 장인어른께 마지막 인사도 드릴 겸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장인어른. 그래, 정서방. 잘 지냈나? 우리 유민인 잘 있고? 네, 잘 이해하게끔 저랑 유민 엄마랑 이혼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는데 다행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엄마를 많이 찾진 않네요. 그래, 다행일세 정서방. 자네가 원하는 조건은 뭐든 다 수용하겠다는 말 전달받았지? 내가 그렇게 시켰네. 마음 같아선 내 우리 집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자네에게 주고 사죄를 하고 싶어. 정서방, 영은이 내 집에서 쫓아냈네. 빈말이 아니라 정말 원룸 구할 보증금 딱 500만 원 손에 쥐어주곤 쫓아내서 무수히 많은 전화가 걸려와도 무시하고 있네. 자네 장모한테도 영은이를 도와주면 이번엔 당신이 이혼당할 각오하라고 내 단단히 으름장을 놨지. 영은이를 망친 건 내 탓도 있지만 자네 장모 탓이 크네. 지금 또 애를 오냐오냐 했다간 영원히 바로잡지 못할 테니 이렇게라도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해야지. 정신 제대로 차릴 때까지 난 절대 그 애를 내 집에 들이지 않을 생각이야. 영은인 직장으로 바람피운 남자 아내에게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네. 알고 보니 그 둘이 같은 회사 동료 사이였다더군. 누군가 영은이의 이혼 소장을 본 건지 이미 회사에선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그놈은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네. 영은이는 혼자 살아갈 생활비가 없으니 원룸에서 지내면서 우선 버티고 있다곤 하는데 또 모르지. 언제 권고사직을 당할지 제 스스로 백기를 들고 걸어 나오게 될지 말이야. 뭐가 됐든 인가응 보니까 난 그 애를 동정하지 않을 생각이야. 마지막으로 정서방, 내 말을 꼭 거절치 말고 들어주게. 자네랑 영은이가 살던 그 집 명의를 자네 앞으로 돌려주고 싶어. 위자료 대신이라고 생각하기 싫으면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했던 내 사주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게. 협의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전화한 게야. 정서방, 모쪼록 앞으로 잘 살게. 돌아가신 사부인께 보란 듯이 이혼 따윈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당차고 밝게 살아줘. 우리 유민이 잘 부탁하네. 그동안 내 사이가 되어주어서 참으로 고마웠네. 저는 한사코 장인어른의 호의를 마다했지만 장인어른은 막무가내로 제게 그 집을 넘겨주셨습니다.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아내의 죗값을 장인어른이 치르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아내가 너무나도 미웠죠. 아내는 협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법원에서 마주친 날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이러더군요. 여보, 우리 진짜 이혼해? 나 진짜 요즘 사는 게 아니야. 유민이는 엄마 안 보고 싶어 해? 정말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넌 끝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안 돼. 싫어. 유민이가 당신을 아무리 찾아도 이젠 내가 당신이 끔찍하게 싫어. 당신을 보고 깨달았어.
세상 모든 어머니가 다 우리 어머니 같진 않구나. 자식이고 뭐고 제 한모만 생각하는 당신 같은 여자도 있구나 하고 말이야. 오늘 이후로 가급적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재혼하지 마. 특히 절대로 애 낳지 마. 당신은 당신 혼자만을 위한 삶을 살아. 그게 모두에게 피해 안 끼치고 당신이 제일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 유민이를 위해서 제발 넌 어디 가서 부끄럽게 살지 마. 나 간다. 아내는 제 말에 말없이 눈물을 뚝뚝 떨구더군요. 그날이 아내와 대화를 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날에는 저도 아내도 단 한 번의 눈 마주침 없이 끝이 났죠. 정확히 말하자면 아내는 몇 번 제 쪽을 흘끔댔지만 전 아내 쪽에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은 거지만은요. 아내는 아마 상간남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소송을 걸어 그놈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중 아주 많은 비율과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받아냈습니다. 매달 아내가 자기 월급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용돈으로 사용했다는 증거와 수많은 유책 사유 덕이죠. 그렇게 어머니의 첫 기일이 지나고 얼마 전 두 번째 기일 또한 저와 아들이 살고 있던 어머니의 집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작년엔 집에 살림살이도 재료도 많이 없어 사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번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제사 음식을 했죠. 재수 씨 천천히 오셔도 된다니까요. 오셔서 저희가 하는 음식 먹고만 가시라니깐. 아니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 손수 음식해서 올려드리고 싶어요. 엄마 없는 제게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사람은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맨날 눈물부터 글썽거려. 그건 그렇고 혜진아. 너 저번에 결혼할 남자 있다고 하지 않았어? 뭐? 너 왜 이 큰오빠한텐 이런 방구가 없었어? 아내, 내가 뻥 걷어찼어. 결혼 얘기하는 도중에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거 알고 유산을 얼마나 받았냐고 묻더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놈은 안 될 놈이다 싶어서 냅다 차버렸지. 이야, 우리 혜진이 똑똑하다. 누구랑은 다르게 사람 보는 눈이 있네. 동생들은 아직도 절 놀려대곤 합니다. 6살이 된 아들과 초등학생인 조카들은 어른들이 웃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따라 웃곤 하죠. 사진 속 엄마 좀 봐.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웃으시는 건가? 큰오빠 저 사진 참 잘 찍었다. 우리 엄마 너무 곱게 나왔어. 한복도 쫙 빼입으시고. 제가 처음 사진관을 열 때 찍어드린 사진은 결국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집에 모셔놓은 그 사진을 보며 아련하게 말했죠. 저 또한 사진 속 어머니를 보며 아무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잘 계시냐고. 젊었을 적 고운 모습 그대로 그 한복을 입고 아버지를 잘 만나러 가셨냐고 말입니다. 이후 전 아내와 전 처가의 소식은 알지 못합니다. 더 들을 일도 없고 딱히 별로 알고 싶지도 않네요. 딱 하나 훌륭한 어른이셨던 장인어른과 자주 마주치지 못했어도 제게 잘해주셨던 형님께서 잘 지내길 바랄 뿐이죠. 아, 장인어른께서 제게 넘겨주셨던 그 집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장인어른이 일전에 포기하셨다는 그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었더군요. 덕분에 집값이 벌써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집을 팔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온전히 저희 아들을 키우는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남으면 성인이 된 아들에게 물려주고요. 그것이 그 돈의 온전한 쓰임새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앞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잘 키우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순간을 담고 행복을 선물하고 추억을 판매할 예정이죠. 그렇게 제가 찍은 사진이 영정사진 속 저희 어머니처럼 그 사람 내면의 맑고 고운 부분을 잘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제 손으로 남의 뒤를 캐고
증거 사진을 찍는 등의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전 혹시라도 이혼 때문에 아들이 많이 상처받고 불행해하진 않을까 하늘에서 걱정하고 계실 저희 어머니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럼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님, 저 성종이에요. 오랜만에 글자로나마 어머니를 불러보니까 참 어색하기도 하고 사무치게 그립기도 하네요. 어머니, 비록 잠시간의 아픔이 있었지만 저 지금 유민이랑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유민이를 혼자 키워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무려 3명의 자식을 혼자 키우면서 힘들게 사셨을 어머니의 노고를 말이죠. 어머니, 그곳에선 더는 아프고 힘들지 않으시죠? 어머니, 그리운 내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지만 언젠가는 그곳에서 다시 어머니를 만나 그 거칠었던 손을 잡아보고 싶어요. 어머니,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부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